3개월 전 로스앤젤레스가 멈췄습니다. 1,500만 명이 16시간 동안 전기 없이 버텼죠. 병원 인큐베이터가 꺼졌습니다. 고속도로 신호등이 사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후 변압기 한 대가 터진 겁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전력은 불을 켜는 게 아니라 문명의 숨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무부 5층 회의실. 우리는 25% 관세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대표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무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산소를 훔쳐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졌다는 걸 말입니다. 탁! 서류 처리 테이블을 때렸습니다. 25% 징벌 관세.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한국 측 대표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청구서는 미국 국민에게 보내십시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커스 케인입니다. 백악관 국가인프라안보위 수석분석관이죠. 15년 동안 숫자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데이터가 제 무기였고 분석이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무력해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상무부 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2월의 워싱턴은 차가웠죠.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듯 우뚝 서 있었죠. 하지만 그날 그 회의실 안에서는 그 영광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 USTR 부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표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1조.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 25% 징벌관세를 부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복종 요구였습니다. 회의실 안우리 측 인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한국 측 대표단은 달랐습니다. 박진우, HD현대 북미 전략팀 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무표정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죠.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반발이 나옵니다. 항의가 터져 나오죠. 그런데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USTR 부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제야 박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단 5글자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우리 측 사람들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죠. 저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박진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워졌죠. 그 관세 청구서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 가정과 기업에 보내시면 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산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죠.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훔쳐간 겁니까? USTR 부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앉은 상무부 차관보의 동공이 확장됐습니다. 저는 벽쪽 의자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틱, 톡, 틱, 톡. H100AC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는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떨리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데이터가 저를 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그레이트 블랙아웃, 로스앤젤레스 상공의 헬리캠 화면이 생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먹색으로 물들었죠. 1,500만 명의 숨이 동시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비상발전기가 다운됐습니다. 고속도로 신호등이 소멸했죠.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전력은 단순히 불을 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전력은 문명의 숨이었습니다. 심장이었죠. 그리고 그 심장을 만드는 건 초고압 변압기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책은 종이에 적혔고 전기는 그 종이를 태웠다. 박진우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표정, 침묵,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반응이었던 겁니까? 그는 우리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했던 겁니까? 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나왔죠. 미국 내 노후 변압기 비율 70%, 국내 제조 설비 사실상 전무, 유럽 납기 4년, 한국 납기 18개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관세를 들이밀었던 겁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물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암전의 냄새가 났습니다. 금속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만 대신 계산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계산이 더 빠르다는 걸 깨달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케인, 내일 오전 8시 상황실로 오십시오.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은 전쟁터였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NSC,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수뇌부가 모두 모였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전역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케인, 설명하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혔습니다. 3개월 전 로스앤젤레스 대정전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후 변압기 파열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상공 사진이 나타났죠. 도시 전체가 암흑이었습니다. 1,500만 명이 전기 없이 16시간을 버텼습니다. 병원 비상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인큐베이터가 꺼졌죠. 데이터 센터가 다운됐습니다. 고속도로 신호등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재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70%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교체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제조 설비는 40년 전 폐쇄됐습니다. 장인은 떠났습니다. 공정은 단절됐죠. 기술은 사라졌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독일에 문의했습니다. 납기는 4년입니다. 4년이라고요? 네. 주문부터 설치까지 4년입니다. 달력만이 웃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국내 제조는 불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전 펜실베이니아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생산 베이는 텅 비어 있었죠. 기술자는 20년 전 떠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공장장은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2년 내 시제품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사항이었죠.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HD현대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입니다. 납기 18개월. 품질 세계 최고 수준. 공급 가능 물량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관세를 때렸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계속하시오. 텍사스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18개월 후 가동 예정입니다.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죠. 뉴욕 데이터 센터는 20개월 후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변압기 공급이 지연되면 국가 산업 손실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집니다. 기술 경쟁력은 뒤처집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전력회사가 떠안습니다. 전력회사는 요금에 전가합니다. 결국 미국 국민이 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구서는 미국 국민에게 보내십시오.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고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비망록을 펼쳤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플랜 B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변압기로 살아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닫았고 시간은 우리를 닫아버렸습니다. 납기는 총입니다. 누구도 빈총으로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비망록을 덮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미국의 자살행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70%, 4년, 18개월, 1000억 달러. 숫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브리핑룸. 카메라가 30대 넘게 들어왔죠. 기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의원들이 기립했죠. 저는 뒤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자충수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카드를 너무 일찍 공개했습니다.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케인 분석관님, 내일 오전 10시에 화상회의 가능하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 기색이 전혀 없었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20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25% 관세의 국내 파급 효과 분석.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도넛 그래프. 모두 정교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관세 25%, 변압기 한 대당 추가 비용 150만 달러, 전력회사 부담 증가, 최종 요금 전가, 가정당 월 평균 12달러 인상.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프로젝트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클러스터,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뉴욕 데이터 센터, 총 18개 프로젝트. 각 프로젝트마다 납기 지연 시 예상 손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보였죠. 불가항력 조항.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납기 지연 시 공급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진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서울 본사 회의실이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자료는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우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그래프가 나타났죠. 관세 25%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전력회사가 냅니다. 전력회사는 요금에 반영합니다. 결국 미국 가정이 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1년이면 미국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3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납기 문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달력이 나타났죠. 현재 진행 중인 18개 프로젝트 모두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압기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관세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확대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조항이 보였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귀국 정부의 정책 변경은 저희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저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박진우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안입니다.
화면에 3개의 선택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 관세를 유지하고 유럽에서 구매하십시오. 납기 4년입니다. 둘, 관세를 유지하고 국내 생산을 재개하십시오.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셋, 관세를 철회하고 저희와 계약하십시오. 납기 18개월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택은 귀국의 몫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단에 섰습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프는 중립적이지만 결론은 잔혹했습니다. 관세는 국경을 때리지만 요금은 가정을 때립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비망록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었다. 우리가 뒤처진 것이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죠.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폭풍 속에서 진실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제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프, 만나야 합니다. 급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프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케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진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여론입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은 불타올랐습니다.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백악관, 한국의 굴복 검토. 폭스뉴스가 뒤따랐죠. 미국의 치욕, 관세 철회 가능성. 의회가 폭발했습니다. 로건 상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주먹을 쥐고 소리쳤죠. 이건 패배주의입니다. 미국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TV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화면마다 분노였습니다. 채널마다 애국이었죠.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건 의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그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보좌관 둘이 들어왔죠. 케인 분석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에게 항복을 권유했다면서요? 항복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로건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미국의 명예를 짓밟는 겁니까? 의원님, 숫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닥치십시오. 로건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 같은 겁쟁이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당신 경력은 끝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은 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제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케인, 대통령이 서명합니다. 무슨 서명입니까? 최후 통첩입니다. 한국에 72시간 내 관세 수용을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추가 제재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새벽 3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죠. 4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망록 파일을 불러왔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7번째 잔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자살행위. 제목 아래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플랜 B는 없다. 우리는 만들 수 없다. 유럽은 4년이다. 한국은 18개월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한국이 아니다. 우리의 낡은 자존심이다. 오만이 정책이 되었고 정책이 재앙이 될 것이다. 새벽 2시 저는 비망록을 출력했습니다. 12장이었죠.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를 통과했습니다. 복도를 뛰었죠. 제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프, 저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프의 얼굴은 지쳐 있었죠. 케인, 지금 2시 30분입니다. 30분 후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비망록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단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걸 읽게 해주십시오. 제프가 비망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죠. 눈이 커졌습니다. 케인, 이건 진실입니다. 제프, 우린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제프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가 복도 끝 집무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치지직거렸죠. 전류 소리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서명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3시 15분 문이 열렸습니다. 제프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망록이 들려 있었죠. 케인.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이 보류됐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통령이 24시간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폭풍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전류로 차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24시간. 그게 제가 벌어낸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에게는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24시간의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백악관의 항복 협상 유출. 부제는 더 잔혹했죠. 내부 문서 공개, 한국에 무릎 꿇은 미국.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기사에는 회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진우와의 화상회의 내용까지 있었죠. 누군가 내부에서 흘렸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죠. 저는 전원을 껐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죠. 백악관 내부 분열. 한국에 항복한 미국. 누가 나라를 팔았는가. 오전 10시 로건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외쳤죠. 이건 배신입니다. 누군가 미국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지목하시는 겁니까? 로건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케인 분석관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의 배우입니다. 화면이 제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아이디 사진이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마커스 케인, 매국 분석가. 저는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가 200통 넘게 와 있었죠. 국익을 팔아먹은 놈. 한국 스파이. 나라에서 나가라. 이메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박 메일이 쏟아졌죠. 저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죠. 코리안 스파이. 매국노 케인.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죠.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저를 말하고 있었죠. 그는 미국의 명예를 짓밟았다. 그의 비겁함이 패배를 불렀다. 그는 한국 편에 섰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조용했기 때문이죠. 사흘째 되던 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상원 소환장이었습니다. 기술주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프가 전화했습니다. 케인, 청문회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죠. 그 불빛들이 살아있는 건 변압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적을 찾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전력망 기술자였죠. 30년 동안 변압기를 다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때로 외롭지만 결국 이긴다.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옆에는 낡은 변압기 설계도가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청문회 발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키보드 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밤새 글을 썼죠. 새벽이 밝아올 때 발언문이 완성됐습니다. 16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패배는 수치가 아니다. 눈을 감는 것이 수치다. 저는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청문회장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하트 빌딩 청문회장. 200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케인, 매국행위를 인정합니까? 한국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로건 의원이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죠.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로건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증인, 성서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는 일어나 손을 올렸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로건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인은 백악관 국가인프라안보위 수석분석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5년간 근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로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미국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국 편에 섰습니까?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현실 편에 섰습니다. 현실? 로건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차살행위. 이게 애국자가 쓸 제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에게 한국에 굴복하라고 권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권유했습니까? 저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밀턴 부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비겁함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았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오만함이 우리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로건이 망치를 쳤죠. 질서. 증인, 말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였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건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엇입니까? 변압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압니다. 그럼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제조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로건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0개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40년 전 공장을 닫았습니다. 이익이 없다고 했죠. 장인들을 내보냈습니다. 기술을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 로스앤젤레스가 16시간 동안 암흑에 잠겼습니다. 1,500만 명이 숨을 멈췄죠.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후 변압기 한 대가 터진 겁니다. 청중석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변압기를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국가는 멈춥니다. 저는 로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 심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유럽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18개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무릎 꿇자는 겁니까? 로건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이크에서 떨어졌지만 목소리는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였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닫을 때 그들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따질 때 그들은 기술을 쌓았습니다. 21세기의 힘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변압기를 만드는 손에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췄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죠.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깨우려 했습니다. 로건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해밀턴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케인 분석관, 미국은 정말 변압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한국 기술이 그렇게 앞서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침묵의 국가. 기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장은 조용했습니다. 마커스 케인이 진실을 말했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빛이 다시 꺼지지 않기를. 이번엔 진실이 전류가 되기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결국 전류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의 아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케인, 미국을 깨우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죠. 진실의 목소리, 청문회장을 침묵시키다.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를 읽었죠. 어제 청문회장에서 마커스 케인은 미국의 오만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조용했습니다. 로건 의원은 차취를 감췄습니다. 해밀턴 부대표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그가 옳았대. 하지만 누가 책임지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저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은 그대로였죠.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제프가 들어왔습니다. 케인.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살아남았지만 영광은 없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광은 전류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흐릅니다. 제프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약서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HD현대 로고가 보였죠. 어젯밤 서명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조건은 원한 그대로였습니다. 관세 철회, 납기 18개월. 단 하나의 문장만 추가되어 있었죠. 우리는 당신들의 손을 믿습니다. 영문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쓰신 문장입니다. 제프가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언제 발표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왜입니까? 제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치는 체면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국가는 살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한국과 비밀 계약 체결. 부제도 있었죠. 관세 철회, 원안대로 진행. 누군가 또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사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분석이었죠. 그날 백악관은 항복이 아니라 생존을 택했다. 유럽 언론도 따라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였습니다. 미국 드디어 현실과 악수하다. 독일 슈피겔도 마찬가지였죠. 오만의 종말, 실용의 시작. 저는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CNN에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제조업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폭스뉴스도 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압기 강국이 됐는지를요. 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류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포토맥 강변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붉게 물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케인 분석관님. 네. 청문회 연설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변압기는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도착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만의 속도군요. 정확하고 조용하며 빠릅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죠. 승리의 소음이 사라지자 책임의 정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서류 한 장이 두 시대의 경계를 지웠습니다. 항복이라 부르든 각성이라 부르든 의미는 같았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는 패배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진실을 듣지 않을 때 무너진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들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변압기는 18개월 후 도착할 것입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었죠. 우린 졌지만 배웠습니다. 배웠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텍사스 타일러시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크레인에 푸른색 변압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금속 표면에 반사되며 빛났죠. 저는 현장 펜스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죠. 그 푸른 금속은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백악관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사표를 냈죠.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민간 에너지 컨설턴트. 미국과 한국과 유럽을 잇는 글로벌 전력망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아이디 카드는 이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흐름을 설계합니다. 어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진우였죠. 당신의 연설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신. 첫 번째 변압기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도착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만의 속도였습니다. 정확하고 조용하며 빠릅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변압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신호를 보냈죠. 푸른 금속 덩어리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1시간 후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 총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비 완료. 모든 작업자가 물러났습니다. 안전선 밖으로 나왔죠. 저도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총책임자가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동합니다. 스위치가 내려갔습니다. 윙.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류음이었죠. 변압기에서 푸른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불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공장 전체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100개가 넘는 조명이 일제히 점등됐죠. 작업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날 이후 미국의 밤은 다시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클러스터 한국산 변압기로 전력 공급 시작.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쾌거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배우고 있습니다. 제조의 힘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패배로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국기가 아니라 도면 위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제조는 전쟁보다 강했고 진실은 전력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죠. 텍사스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변압기로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죠.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영광은 이긴 나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전류에 있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마커스 케인입니다. 한때는 숫자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남자죠. 이제는 진실이 흐르는 전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죠. 그리고 그 전류의 시작점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별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